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바오 편집장을 하루에 최소 진짜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산책을 시키거든요. 강아지는 말을 못하잖아요. 자기가 뭐 하고 싶고 뭐 싫은지. 근데 산책을 할 때는 여지없이 좋아하니까 그거라도 매일매일 해줘야겠다 싶어서 별다른 변수 없으면은 매일매일 바오 편집장 산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라이브 했던 날. 그날은 제가 지방에 있느라고 편집장 하루 산책을 못 시키고 이제 다음날 금요일이 됐죠. 금요일이 됐는데 그날도 진짜 거의 뭐 하루 종일 계속 아침 오후까지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계속 작업만 했어요. 작업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났어요. 일이 일찍 끝났고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난 게 자정이었어요. 자정. 그래서 한 저녁 12시 자정쯤 돼가지고 비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보려고 창문을 열고 밖에다가 손을 내밀었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땅바닥도 원래 비가 바로 오고 나면 막 물 젖어 있고 물 고여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물도 많이 고여 있지 않아서 그래 이제 편집장이랑 산책을 좀 갔다 오자 하고 이제 애견 가방에다 편집장 실어가지고 스쿠터를 끌고 저희 동네 수영역 근처에 수영 사적공원이라고 있어요. 사적공원. 공원이 제법 커서 강아지 데리고 한 바퀴 두 바퀴 쭉 산책하고 나면은 한 얼추 30분 40분 이상 산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늦은 밤에 바오 편집장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적공원에서. 그런데 그때 산책을 시키고 있을 당시의 시간이 한 12시 30분? 40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어둠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견주분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강아지끼리 인사를 시키다가 뭐 애견에 대한 뭐 산책에 대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성격이 생각보다 저랑 잘 맞는 거예요. 대화하는 코드도 저랑 잘 맞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이도 동갑이라서 주저앉아가지고 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수영 사적공원 보면은 그 야외 공연하는 뭐라 그래야지? 광장이 있어요. 광장. 위에 이렇게 지붕으로 덮여져 있고 돔처럼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공연장처럼 돼가지고 평소에 뭐 풍물패 공연하고 뭐 검도 시범단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공연하고 그런 광장이 있는데 거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강아지들끼리는 서로 이제 냄새 맡고 놀게 놔두고 있었고 그분이랑 저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데려온 강아지 이름이 까꿍이었어요. 그리고 보더콜리 믹스견이었는데 그 강아지가 엄청 영리하더라고요. 의젓하고. 근데 그분이랑 저랑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그 까꿍이라는 강아지가 저쪽 허공을 보고서 갑자기 웡! 웡! 하면서 막 엄청 살벌하게 짖는 거예요. 그 얌전했던 애가. 그러면서 그분이 까꿍 하지마 하고 말리더니 소름 돋는데요. 갑자기 소름이 돋는데 거기 분명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강아지 그런 헛짖음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편인데 그분이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견주분 바오도 귀신을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바오도 귀신을 봐요? 뜬금없이 귀신을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 아니 우리 까꿍이는 귀신 보는 것 같다고 저렇게 막 허공에 대고 막 짖을 때가 가끔 있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기척도 없는데 저렇게 짖는다. 나는 까꿍이 이러는 거 보면은 귀신 믿기도 하고 우리 가족도 귀신 본 얘기를 본인한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사실 유튜버고 공포 라디오 채널을 막 운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무서운 이야기 판이 깔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제 직업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 보냐고 하니까 그 바오가.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드렸죠. 사실 제가 직업이 유튜버고 공포 유튜버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오한테 우리 강아지가 귀신을 보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나는 강아지는 귀신을 보는 거 잘 모르겠다. 얘네가 그걸 귀신을 보고 짖는 건지 갑자기 우리처럼 열받아가지고 허공에다가 내지르는 건지 난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까꿍이라는 강아지가 보더콜리인데 저랑 나중에 산책 헤어지고 나서 헤어질 때 그분이랑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된 거 보니까 강아지를 진짜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는 까꿍이랑 어디를 가든 발 닿는 곳은 다 같이 다녔다. 그래서 지하철도 같이 타보고 버스도 같이 타보고 차로 어디 지방이다 어디 돌아다닐 때는 무조건 까꿍이 다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까꿍이가 보더콜리 믹스다 보니까 너무 애가 지능도 높고 너무 똑똑하고 얌전해서 이런 헛짖음 같은 거 아니면 심지어 자기가 화날 만한 상황인데도 잘 짖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너무 무서웠던 날이 있었대요. 그게 언제였냐면 본인 친구 중에, 실친 중에서 속세에 쪄들어 살던 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속세에 쪄들어 있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나는 시골로 가서 얌전히 살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저기 강원도 밀양 있잖아요, 밀양으로 이사를 갔대요. 갑자기 도시 생활 다 청산하고 밀양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려고 까꿍이를 데리고 한번 친구 집에 방문을 했대요. 까꿍이랑 같이 방문을 했고,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펜션 같은 데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들뜬 마음으로 강아지 데리고 놀러 갔대요. 그래서 대낮에 친구도 만나고 까꿍이 산책도 시키고 그렇게 재미나게 놀고 있었는데, 밤이었대요. 밤에 대낮에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 길을 까꿍이랑 한 바퀴 또 돌고 있는데, 저기 산 쪽을 보고서 아무 소리도 안 났고 심지어 어떤 풀소리 같은 것도 안 났고 아무 기척이 없었는데 막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니 진짜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짖더래요. 엉엉엉 하면서 산 쪽을 보고. 그때 이제 그 견주분께서 까꿍이는 진짜 뭔가를 보는 것 같다, 귀신을 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여기까지는 그냥 진짜 헛짖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서웠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고 그냥 친구가 밀양으로 이사를 갔다고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서 딱 질문을 드렸어요. 그냥 혹시 그 친구분 이사 가셨다는 곳이 밀양 얼음골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 채널이랑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괴담 속으로 때문에 얼음골이랑 그 얼음골 표충사도 다녀왔고 얼음골에 관련된 제보도 많았고, 그쪽이 원래 귀신만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흉가나 폐가도 많고. 근데 제가 거기 혹시 얼음골이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친구 그 사과 농사 같은 거 짓는다고 그 간 건데? 이러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니, 얼음골이 밀양하면 난 사실 무서운 이야기하면 밀양의 얼음골 쪽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왜냐면 제보 들어오거나 무서운 귀신을 봤다 이런 제보는 항상 그 얼음골 근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거다 이랬더니 얼음골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소름이 돋았죠 그때. 네, 일단은 이 강아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는데 그 뒤에 이제 그분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비가 엄청 세게 내리더라고요. 비가 너무 세게 내리는 거야. 제가 적당히 비를 맞고 바오랑 집에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부산 막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때.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적공원에 있는 광장은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비가 가려지는데 바람 불면서 그 안으로 비가 들이칠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그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 아버지께서 겪었던 이야기래요. 그분 아버지랑 동생이랑 겪었던 이야기인데, 그분 아버지의 직업이 추레라 기사라고 하십니다. 추레라가 뭐냐면 그 대형 트럭 있죠. 진짜 큰 대형 트럭. 그걸로 화물 운송하시는 직업이 아버지의 직업이신데,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믿을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동생이 어릴 때부터, 동생이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였나? 되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동생이랑 같이 그 추레라 차를 탔대요. 교대로. 아버지가 졸리면은 자야 되면은 동생이 운전도 해주고, 동생이 졸리면은 아버지가 운전을 해주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뭐 법적인 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동생도 현재는 본인 추레라를 끄는 추레라 기사가 직업이 됐고, 아무튼 어릴 때는 아버지랑 그렇게 추레라 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은 그 아버지께서 늦은 밤에 지방에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한 톨게이트 요금소를 지나가지고 빠져나오는데, 톨게이트 보면 그냥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그대로 고속도로인 곳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요금소가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있고, 그 고속도로 샛길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 곳 알죠? 그러니까 요금소 지나서 바로 그 동네 시내로 빠지는 이제 고속도로 나가는 길, 그 요금소를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갈림길이다 보니까 도로 가드레일이 두 쪽으로 빠져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포장되지 않은 그냥 흙길, 잔디밭길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가 갈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요금소를 지나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갈림길 사이에 있는 땅 위에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래요.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땅에서부터 인터체인지 그 고속도로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데 머리가 단발머리였는데 이 두 눈이 뻥 뚫려서 검은색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로 귀신 알죠? 딱 그런 모습이었대요. 근데 하나 웃긴 거는 아버지께서는 그 견주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단발머리인데 조금 희한한 점은 약간 머리가 레게처럼 딴 머리였대요. 레게 머리처럼 좀 다 단발머리인데 그걸 꼬아서 딴 머리였고, 눈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뻥 뚫린 눈을 보고 이제 귀신을 봤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고속도로 많이 다니는 그 트레일러 분들은 계속 많은 고속도로를 다닐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도 여러 번 지나고 같은 톨게이트도 여러 번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얼마 뒤에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그쪽 톨게이트를 지날 일이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 요 이야기 듣기 전까지 아버지께서 이제 뭐 레게머리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통상 귀신을 생각할 때 뭐 긴 생머리나 아니면은 이런 소복, 전통적인 어떤 귀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레게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잘못 보셨겠지,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그 톨게이트 지날 일이 있어가지고 톨게이트 요금소에 서가지고, 요금소 직원 있죠, 요금소에 있는 그 직원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여자분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아가씨, 여기 저기 갈림길에 혹시 귀신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요금소 여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유, 그러면 귀신 얘기 좀 하지 마요. 아유,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밤중에. 진짜. 아유, 뭐 귀신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지금 한두 번 물어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 무서워 죽겠어. 밤중에 이거 왜 물어봐? 막 이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더래요, 그 요금소 아줌마가. 그러니까 뭘 잘못 받건 진짜를 받건은 모르겠는데, 그 요금소 직원한테 이 톨게이트를 오고 가면서 여기 귀신 나오냐는 식으로 물어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도 그때서야 내가 본 게 귀신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셨다는 거죠. 그 견주분이랑 제가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다음에 한번 아버지한테 그 어느 톨게이트인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고 제가 그거 지나가 보려고요, 밤중에. 그리고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그 아버지 말고 동생분이 겪은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예전에는 그 아버지랑 그 견주분의 동생분, 그러니까 아들이죠, 작은 아들이랑 같이 출애라를 교대로 운전을 했었대요. 근데 이 대형 트레일러의 운전석 부분의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트럭이다 보니까 앞에 운전석, 보조석 2개가 있고 사람 타는 공간이 2개가 있고 그 의자 뒤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매트리스 같은 걸 깐다 그랬나? 하여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세워놓고 거기서 눈을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한 번은 되게 늦은 밤이었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졸리셔가지고 아들내미랑 교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뒤쪽으로 가셔서 누워 계시는 거고 아들이 운전을 하는 중이었는데, 밤중에 고속도로 많이 운전해보신 분들, 아니면 대낮에라도 고속도로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형 트레일러들은 1차로로 점유하고 안 가요. 다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해서 일렬로 무리지어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무리를 지어 간다는 표현이 이제 차가 많을 때.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다니더라도 다 이제 가장 끝 차선을 이용을 하고, 앞에 차가 너무 느릴 때 가로질러 갈 때만 1차선으로 이렇게 추월을 하는데, 아무튼 그 작은 아들이 늦은 밤에 고속도로 마지막 차선 쪽으로 이렇게 쭉 달리고 있었대요. 달리고 있었는데 저쪽 뒤에서 쫓아오던 트레일러 하나가 1차선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차를 가로지르려고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가는데, 사이드미러 쪽으로 그 차가 이렇게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자기가 느끼기에 그 차가. 그래서 페달을 밟은 채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차를 보는데, 그런 트레일러 탑차, 일반 자동차랑 다르게 굉장히 높잖아요. 차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 차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어떤 여자가 앉아가지고 쭉 가더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동생이 뒤에 자고 있던 아빠를 깨워가지고, 아빠 어떤 여자가 차 위에 앉아서 가요, 이러면서 아빠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나란히 좀 가는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고 옆에 있는 차를 본 거죠. 아빠, 어떤 여자가 지금 저 차 위에 있잖아요. 차를 올라타서 저렇게 가고 있어요 하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어나서 본 아빠는 여자는 무슨 여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눈엔 안 보이고 동생 눈에만 보인 건데, 만약에 잠깐 눈에 스치듯이 잘못 보고 만 거면은 애가 졸려가지고 잘못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깨워서 아버지가 보고 있는 그 와중까지도 저거 안 보여요? 지금 여자가 저 위에 앉아서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이 완전 진짜 정색을 하고. 보통 그렇게 교대로 운전을 하고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 졸려가지고
빨리 자고 일어나서 다음에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장난으로 깨울 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도 그때 너무 소름 돋고, 직접 본 동생도 왜 아빠는 그걸 못 봤냐, 난 직접 봤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혹시 그 차가 아마 뭐 뺑소니 차량이거나 아니면 사고 차량 같은 거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 거기 밤에 가면 무섭다던데. 아니에요. 여기 어차피 맨날 밤에 바오랑 가끔 산책 나오는 뒷산이에요. 올라가면 좀 무서울 수는 있어도 여기 앞에는 뭐 익숙한 곳이라. 산에 관련된 괴담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경기도 용인 사시는 분들 계세요? 용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석성산이라는 산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용인 사는 사람들이 뭐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운동 삼아서 등산 갈 때 그 석성산이라는 산을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산이랑 관련된 괴담 같은 거 막 찾다 보니까 석성산에 관련된 괴담이 약간 댓글처럼 짧게 달려있는 글을 2개인가를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분이 운동 삼아서 석성산에 올라갔대요. 저녁에. 새벽에 올라갔다 그랬나 밤에 올라갔다 그랬나, 석성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뭐라 그래야 되지? 산스장 있잖아요. 지금 이런데 이렇게 산 중간에 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뭐 턱걸이 하는 데 있고, 그리고 벤치프레스 하는 데 있고, 그런 산스장이 있는데, 새벽인지 밤인지 하여간 갔는데 되게 조용했대요. 그날 되게 조용했는데, 그 산스장 쪽을 지나치고 있는데 분명히 시야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뭔가 이 소리의 방향이 땅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대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막 엄청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그 소리의 정체가 저기 사람이 있는 건가 뭔가 해가지고 자세히 귀 기울이고 있는데, 그 산스장 근처로 소리를 확인하려고 갔더니 그 소리가 쓱 사라지는 거야.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한 번에 딱 끊었을 리도 없고 갑자기 멀리 없어졌을 리도 없는데, 그 산스장 가까이로 가니까 얘기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쓱 사라져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내려왔나 봐요.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그 석성산 산 밑에 그 글이 쓰여졌을 당시, 정확히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그 글이 하여간 그 작성자가 글을 썼던 당시에 산 밑에 좀 오래된 순댓국집이 하나 있었대요. 오래된 순댓국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길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국밥을 먹으면서 그 집 주인이 할머니였나 좀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저 뒤에 석성산 원래 옛날부터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산이라고. 근데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귀신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실제로 석성산에 귀신이 있다면서. 그거 말고 또 다른 글을 어디서 하나 봤거든요. 그 글은 한 1년인가? 그때 제가 봤을 때 게시물 날짜가 1년 뒤인가? 뭐 그렇게 올라와 있던 글 같은데, 그 용인에 어떤 근처 다른 지역부터 석성산 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타고 올라가는 방향에 그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었대요. 공중화장실이. 그 공중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었대요. 불이 켜져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 근처에서 막 비박이라고 하나요? 그 비 가려주는 텐트 같은 거 치고 잠깐 뭐 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운동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때도 어두울 때였는데 희한하게 그날 따라서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비박하는 사람도 없고 뭐 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되게 조용한데, 마침 거기도 석성산에 있는 산스장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 2분이 얘기하는 위치가 같은 위치인지 아니면 그냥 산만 같은 산이고 포인트는 다른 곳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거기가 이제 평소랑 다르게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제 곤두서죠. 신경이. 평소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때는 모르겠는데 너무 조용하면 이제 신경이 곤두서는데, 거기서 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막 흐느끼는 소리가 막 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두 이야기가 모두 석성산에서 일어났던 얘기라서 그래서 신기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 제 방송 보시던 무당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무당분은 선 넘지 않고 항상 이메일이나 개인 카톡으로 조심스럽게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진심이 좀 느껴지는 무당분이셨는데, 또 저도 그 되게 장문의 글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주의해야 될 점, 코비님은 언제, 날짜 언제, 뭐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이롭고 언제는 피하고 막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산에 있는 귀신들은, 뭐 섬이나 산에 있는 귀신, 뭐 그런 귀신들은 그 귀신들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령처럼 그 귀신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 갇혀 있는 귀신들이 막 속세로 가거나 아니면 산을 벗어나거나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를 되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귀신들이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그 장소를 가장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람한테 빙의가 돼서 빠져나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래요. 그래서 혼자 산행을 하다가,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정상적인 루트도 아니고 괜히 막 이상한 객기 부리면서 이상한 산에 가면은 재수없게 그렇게 호시탐탐 사람이 보이기만을 노리고 있던 귀신들한테 타겟이 되기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따라 붙거나 빙의가 되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막 진짜 그런 객기를 안 부리는 게 좋고, 그분이 저한테 소주나 가벼운 뭐 고시래 할 거라도 가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귀신들이 뭐 예를 들어 음식이나 또 그런 귀신들이 술을 좋아하는 귀신들이 되게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소주라든지 음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주고 오면은 그 사이에 귀신들이 정신 팔리는 바람에 그나마 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명지산 귀목곡에 갔을 때도 내려오면서 그때 소주 이렇게 뿌려주고 왔어요. 소주 잔 해가지고 소주 이렇게 슉 뿌려주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저희 본가 쪽도 그렇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쪽 수영구 쪽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좀 살인사건 같은 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많이라고 표현한다기에는 뭐 여기서 한 건 저기서 한 건이었지만 안 일어나야 정상인 건데 또 자꾸 들리고 하다 보니까 또 요런 어떤 사건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이면서 또 심령 목격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분께서, 저도 너무 오래전에 이게 듣고 보고 했던 거라서 지역은 기억이 안 나요. 한 남성분이 시골에 있는 어느 촌동네로 그 낚시를 가셨대요.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그리고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읍내로부터 차를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어느 조용한 소류지 쪽으로 낚시를 간 거죠. 보통 이제 붕어 낚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 없는, 그리고 사람 손 안 탄 그런 산골짜기 아니면 숲에 있는 그런 소류지 많이 찾아다니시거든요. 그분도 약간 그런 목적으로 한 소류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밤새 낚시를 할 거니까 저녁에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틀어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새벽에 라면도 끓여 먹을 요량으로 그 낚시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읍내에 있는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삼겹살이랑 라면 같은 걸 좀 사가지고 그 소류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갔을 때는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산골 해가 금방 지니까 금방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낚싯대를 펼쳐놓고 다 세팅을 해놓고 고기를 좀 구워 먹기 시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브루스타랑 세팅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그리고 마침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그날 낚시터를 갔는데 그 소류지에 그날따라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소류지도 완전히 본인 거기 있는 물고기들 다 자기 독차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주변 눈치 안 보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을 했는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는 계속 불을 켜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삼겹살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브루스타에 꽂아놨던 그 부탄가스가 다 돼서 불이 꺼졌대요. 고기는 좀 남았는데 아직도 라면도 새벽에 끓여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차로 가가지고 브루스타를 갈아 끼려고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이제 그분이 차에 분명히 본인은 여분의 그 부탄가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번에 다 쓰고 텅텅 비어있는 브루스타였대요. 그래서 지금 껴져 있는 것도 다 쓴 거고 트렁크에 있는 부탄가스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밤새 여기서 낚시를 할 생각인데 고기도 지금 굽다가 불이 꺼졌지, 먹다가 불이 꺼졌지, 새벽에 라면은 마저 끓여야 되지. 그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읍내까지는 한 차 타고 10분 15분이면 갔다 오는 거리니까, 또 거기에 오늘 누가 낚시터에 낚시를 올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사람도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그 낚싯대랑 이것저것 놔두고 읍내 편의점 가서 얼른 부탄가스라도 하나 사오자 하고, 그분이 차를 끌고 다시 그 구비구비 시골 그 비포장 그 길을 나가가지고 읍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읍내에 열려있는 어느 편의점을 찾아가지고 부탄가스를 사서 다시 이제 그 낚시터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시골이라는 배경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읍내에서 좀 깊은 산골짜기나 아니면은 좀 깊숙한 깡촌으로 들어가는 길 보면은 길 엄청 좁거든요. 포장은 돼 있어도 주변에 막 논밭이랑 드문드문 있는 그런 시골집들 하나씩 있고, 차 한 대 들어가면 거의 꽉 찰 만한 그런 좁은 길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도 그 소류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읍내 초입에서 그런 길을 지나갔어야 됐는데, 그분이 그 시골길에 진입을 하면서 창문 열고 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창문 열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한 1분 2분 이렇게 차 끌고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 앞쪽에 그 본인으로부터 앞쪽인데 길 가쪽에 어떤 여자로 보이는 뒷모습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차가 마주 오면은 진짜 한쪽 차는 끝까지 빼줘야 될 정도로 좁은 길이어가지고 사람이 옆에 가쪽에 있으면 차가 빨리 못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속도를 천천히 줄였대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담배를 피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의 뒤통수가 이렇게 보이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뭔가 기침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막 그 숨 넘어갈 때 막 이러면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야? 근데 그 기침 소리가 거의 뭐 천식 환자들 숨 넘어갈 듯 그런 기침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야? 저분 뭐 위급 상황인가? 뭐 좀 안 좋으신가 싶어가지고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 옆으로 차를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운전석은 왼쪽에 있으니까 운전석 창문은 열려 있고 그 사람은 길가 좌측에 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그분 뒤통수를 지나서 옆으로 이렇게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분을 살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눈깔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진 채로 목에 뭔가 날카로운 게 꽂혀있는 느낌이었대요. 날카로운 게 이렇게 목에 꽂혀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목을 부여잡고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그 늦은 시골길에 그런 장면을 보면 누구든 놀라기 마련이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봐도 놀랄 수 있는데, 누군가 목구멍에 막 피 나오는 걸 부여잡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순간 이거 위급 상황인가 싶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이 사람 내려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조금 더 앞으로 뺐대요. 왜냐면 길이 워낙 좁으니까 그 사람은 운전석 창문 옆에 있고 여기서 문을 열면 그 사람이 치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조금 더 앞으로 빼가지고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조금 더 앞으로 가가지고 차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도망간 거예요. 그 여자를 체크하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목 부여잡고 캑캑거리고 있던 여자가 내릴 때 그 여자 위치 파악한다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는데
발목이 없이 둥둥 떠 있었대요. 발목이 없는 채로 둥둥 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지금 못 볼 걸 봤구나, 귀신을 봤구나 하고 자기가 그 짐 다 놔두고 갔던 그 소류지로 불이 나게 차를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낚시꾼들이 그런 어두운 데서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낚시하는 거 좋아한다 할지언정 그런 장면을 보고 그 덩그러니 물이랑 나밖에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분 엄청 겁이 나죠. 아까 봤던 그 귀신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다 들 테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낚시하던 데 도착을 한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낚시는 못하고 차에서 밤을 지새운 거예요. 그게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고기고 라면이고 자시고 입맛 딱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차에서 밤을 셉니다. 이제 무섭지만도 밤을 새다 보면 잠깐 졸릴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그분도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해는 이미 떴고 그때 시간이 아침 9시, 10시 뭐 그쯤이었다고 해요. 그 시간에 뭐 해가 떴다고 낚시를 하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고 얼른 철수해야겠다 싶어서 장비 꾸러미를 다 이제 차에다 실어가지고 집에 가기 위해서 다시 그 시골 읍내 쪽으로 나오는데 그때 지나갔던 길을 막 지나가면서 어젯밤 생각이 나서 이렇게 또 긴장이 됐대요. 날은 밝았지만 거길 지나가면서 굉장히 또 본인 딴에는 긴장이 됐는데 마을 초입까지 다 나와서 보니까는 그 마을 초입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어느 모퉁이에 있는 한 집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속도를 줄이고 뭐하나 싶어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보니까 그 담장 너머로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막 그런 굿하는 소리 있죠. 굿하는 소리가 그 담장 너머로 막 이렇게 들리더래요. 이제 그 순간 그분도 어제 봤던 장면과 그 굿하는 장면과 뭔가 연계가 되면서 아 이게 뭐가 있긴 있구나. 지금 이 동네에 뭔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동네 읍내 어디다가 차를 세워놓고 담배 한 대를 피면서 멀리서 그 집 굿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동네 다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마침 그쪽에 지나가는 조금 젊은 중년의 어떤 여성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대요. 저 집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굿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순순히 대답을 해주더래요. 저 집 지금 굿하는 거 맞다고, 얼마 전부터 동네 좀 시끌시끌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후 사정 같은 걸 좀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그 읍내 초입으로 들어오는 그 코너길에 있는 집에서 굿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지금 몇 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래요. 몇 년 동안 비어있던 집인데 근데 왜 그 집에서 굿을 하냐 봤더니 과거에 그때로부터 몇 년 전에 뭐 돈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내연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 살던 부부가 싸움이 났대요. 싸움이 났는데 남편이 싸우다가 욱하는 마음에 주변에 있는 손에 집히는 칼로 여자 모가지를 찌르고 아차 싶었지. 이제 찔러놓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이성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본인도 그 자리에서 농약 먹고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여자도 죽고 시골집이다 보니까 그 집이 그렇게 빈 채로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살인 사건 때문에도 동네 사람들끼리 굉장히 그 흉흉하고 시끌시끌했대요. 한동안 뭐 마을 동네 주민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가 자꾸 화제거리로 올라오고 그 집 사람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마당 들어가가지고 그 장면을 목격하시고 신고하신 분들도 한동안 트라우마가 됐으니까 막 그렇게 계속 마을에서 회자가 되던 이야기인데 그 살인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 한참 지나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다 차분해지고 조용하고 다시 일상을 되찾았는데 희한하게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불과 한두 달 전부터 자꾸 그 동네를 배회하고 있는 그 목 붙잡고 기침하는 그 죽은 아줌마를 목격했다는 목격담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마을 동네 어떤 분이
그 아줌마 목 잡고 막 그 기침 콜록콜록하는 그 귀신을 목격하고 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대, 혼절을 했대요. 근데 그런 목격담이 한두 건이 아니고 그 집은 흉흉하게 자꾸 비어있고 어떻게 처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차원에서 우리 굿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날 잡고 굿한 게 그날이었대요. 날 잡고 굿한 게 그날이었고, 그 낚시터 가던 분은 마침 그 전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귀신을 본 거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어제 본 게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 선생님 교과목이 법과 사회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여선생님이셨고,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실제로 겪은 실화고, 아직 스마트폰도 나오지 않았던, 우리가 한참 일본 물가 엄청 비싸다 하던 그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가족이 3가족이에요. 선생님하고 남편하고 그리고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되게 어렵게 얻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3가족인데 저희 선생님도 여선생님이고 남편분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부라 보통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 해외여행도 가고 휴가도 그때 가고 하셨다는데, 그때가 여름방학 때였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남편도 이제 시간이 충분할 때라서 가족끼리 다 같이 일본을 놀러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너무 좋았대요. 일본의 그 어떤 전통 가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정비되어 있는 거라든지 되게 새롭잖아요. 항상 한국의 어떤 그런 것들만 보다가 이국적인 걸 보니까 신기하고, 또 그 당시에 되게 독특한 일본 사람들의 패션 구경하는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고 만족스러웠대요. 그 첫 일본 여행의 출발이. 그런데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저녁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가서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일본 물가 되게 비쌌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리고 한창 그 고물가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시켰는데 양이 너무 적더래요. 가격은 엄청 비싼데 양은 엄청 조금 나오고, 선생님 남편도 대식가인데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데다가 심지어 한참 많이 먹을 그 선생님 어린 아들도 그렇게 막 배부르다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식사를 되게 부실하게 했대요. 그렇다고 막 돈 써가면서 막무가내로 시킬 수도 없고, 허기만 달랜 정도, 배부르게 먹은 게 아니라 진짜 딱 허기만 달랜 정도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텔이었는지 아니면 뭐 약간 가정식 게스트하우스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숙소로 돌아왔는데 한 11시 넘어가서 자정쯤 되어 갈 때 저녁 식사를 너무 부실하게 해놓으니까 좀 배가 고팠대요. 선생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살짝 허기짐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막 뭐가 먹고 싶다고 막 찡얼찡얼 대더래요.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죠. 다들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당시 선생님이 계시던 숙소가 뭐 오사카나 도쿄 그런 여행지 한중간에 있는 그런 호텔 그런 숙소가 아니라 렌트카를 렌트해서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경기도권 정도로 나와 있는 그런 숙소였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시던 숙소 근처에 막 큰 마트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3가족이서 차를 타고 편의점을 찾아 나섰대요. 그렇게 어두운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딱 도로 한중간에 뭔가 뜬금없이 편의점이 하나 있더래요. 약간 휴게소 찾은 느낌 마냥. 근데 되게 그 편의점이 있는 위치가 되게 외딴 곳 같은 느낌이었대요. 되게 어둡고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그런데 덩그러니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에 차를 대놓고 뭐 간식거리를 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차 안에서 애가, 선생님 아들이 난 차 내리기 싫다고 막 그렇게 또 땡깡을 피우더래요. 난 내리기 싫다고 차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막 땡깡을 피우길래, 알았어 그럼 엄마 아빠가 가서 간식거리 사올게 하고 차 안에 있는 불 다 켜두고 부부 둘이서 편의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편의점에 들어가는 와중에도 선생님께서는 계속 이 뒤를 돌아보면서 차 안에 있는 아이를 관찰을 했대요. 아무래도 어린 아들인데 혼자 놔두고 가는 게 마음이 쓰이죠. 게다가 여기가 한국이면 모르겠는데 일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물건을 고르면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편의점 창밖 너머로 차 안에 있는 아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애가 차 안에서 이렇게 허공을 보고 뭔가 입을 쭝얼쭝얼 거리대요. 말을 하듯이. 막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막 이렇게 좌우로도 젓고 누군가랑 대화를 하듯이.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남편이 음식을 다 집고 계산을 하고 나와서 차로 돌아온 뒤에 남편은 운전을 하고,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 이름이 예를 들어서 코비라고 한다면은, 코비야, 여기 어둡고 그런데 혼자 있는 동안 안 무서웠어? 방금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나 일본 아줌마랑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일본 아줌마? 하고 물어봤더니 응,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근데 분명히 거기 편의점이 되게 도로 한중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편의점이었고, 그때가 새벽 뭐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 차도 없는 데다가 그 시간에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게 상식적으로 또 말이 안 되고 실제로 사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아줌마? 그런데 코비 너는 일본어 할 줄 모르잖아. 근데 아줌마랑 어떻게 대화했어? 이랬더니 아들이 갸우뚱하다가 그러네? 이러면서 웃더래요, 애기가. 그래서 엄마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는. 왜냐면 어린 애들은 뭐 장난감이나 뭐 인형이나 뭐 허공에 헛소리도 하고 막 혼자 상황극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헛소리도 하고. 엄마도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숙소에서 그 편의점에서 사왔던 간식들을 다 까먹고 잠이 들었고, 남은 일본 여행 일정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대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선생님 아들이 막 시름시름 앓고 막 그러길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얘가 태어나서 해외여행은 처음이라서 뭔가 좀 되게 고됐나? 해가지고 몸살이 난 줄 알았대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애가 시름시름 앓는 게 좋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애가 뭐 지나가듯이 뱉은 말이 있었는데, 꿈에서 그 일본 아줌마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까지도 선생님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계약을 하고, 바로 얼마 뒤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봤다고 하는 일본 아줌마로 생각되는 사람이 선생님 눈앞에도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35, 6명 있는 그 교실 안에요. 상황은 이래요. 그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라 아직 좀 날이 더울 때였는데, 그래서 수업 중에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다 열어놨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 창측, 교실 뒤쪽에 있는 창측에서 커튼이 이렇게 뭔가 바람에 날리듯이 이렇게 날리더니, 그 커튼 사이로 하얀 머리와 하얀 옷을 입은 일본 여자로 보이는 일본 전통 의상 같은 걸 좀 입은 여자였대요. 그런 여자가 커튼 사이로 이렇게 쓱 몸을 빼더니 씩 웃더래요. 한국에 있는 학교 교실인데. 그렇게 커튼 사이로 몸을 쭉 빼더니 나와서 사뿐사뿐 통통통통통 걸어가지고 교실 뒷문으로 쫙 나가더래요, 그 여자가. 교실 뒷문으로. 선생님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뭔가가 통통통통 지나가는데 애들이 그 인기척도 못 느끼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대요, 선생님이. 너희들 혹시 방금 전에 조금 이상한 기운 같은 거 느낀 거 없어?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대요. 근데 애들은 금시초문이에요.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다들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었는데, 그 아까 전에 창가 쪽에 커튼 펄럭였다 했잖아요.
근데 그 창측에 앉은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그러더래요. 선생님, 방금 창밖에서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는데 커튼만 펄럭였어요. 이러더래요. 근데 선생님이 애들을 겁줄 순 없으니까, 나 거기서 귀신 나왔어 이럴 순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뭔가 우리 아들이 봤다는 그 일본 아줌마를 나도 보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이.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애가 자꾸 일본 아줌마가 보인다고 꿈에서 나온다, 일본에서 봤다 하는 그 아줌마가 오늘 교실에서 이렇게 창문에서 나와가지고 막 뒷문으로 갔다,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전혀 안 믿어줬대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그런 약간 미신적인 걸 믿을 리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안 믿고 있다가 다음날인가 다다음날부터 그게 이제 남편한테도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남편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업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수업 중이었는데 입술이 새빨간, 머리 하얀 여자가, 옛날 교실문 보면 앞문 뒷문에 이렇게 네모나게 창 있잖아요. 교실 안에 들여다보라고 있는 그 창, 그 창으로 씩 웃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남자 선생님, 그러니까 남편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뭐 다른 교실로 수업을 하러 갈 때도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 선생님이 도무지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그 여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도 뭔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한 거죠. 더군다나 귀한 아들이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게다가 가족이 다 뭔가 이상한 일본 여자를 목격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수소문을 했대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퇴마의식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한다는 한 목사님을 소개를 받게 됐대요. 뭐 불교나 기독교 그런 종교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당장 아들도 상태가 그렇고 우리도 그런 걸 이상한 걸 목격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되는 대로 수소문해서 알아본 게 어느 한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날 잡고 약속을 잡고 그 목사님을 만나러 아들과 두 부부가 함께 간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약속을 잡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로 계속해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라는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딱 그 가족들이 마주하자마자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저랑 이 아이만 남고 부모님 두 분은 잠깐 나가 계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남편분 나가 계시고 그 아이랑 목사님이랑만 단둘이 뭐 예배실인가? 아무튼 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좀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하는데, 오늘 올 때까지만 해도 조금 표정이 안 좋고 너무 오랫동안 시름시름해서 안색이 안 좋았던 아들이 혈색이 돌아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옛날이잖아요. 지금처럼 막 스마트폰으로 막 녹음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하나 건네주더래요,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온 뒤에 이 카세트 테이프가 뭘까 하고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재생을 해봤대요. 아들 재워놓고. 근데 그 카세트 테이프 안에 녹음된 내용은 그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이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더래요. 코비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저는 짜장면, 탕수육 같은 거 좋아해요. 그럼 코비는 뭐 장래희망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운동선수, 뭐 그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주고받으면서 테이프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서서히 목사가 운을 떼더래요, 목사님이. 그럼 코비 이번에 엄마 아빠랑 일본 다녀왔다는데 일본 여행은 어땠어? 뭐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근데 어떤 아줌마를 봤다며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갑자기 애가 점점 말이 빨라지더니
전혀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애가 정말 빠른 속도로 막 일본어로 막 쭈쭈쭈쭈 하는데 막 이러면서 배운 적도 없는 그 일본어를 진짜 막 속사포로 하는 그게 카세트 테이프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더래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퇴마의식 할 때 하는 그런 막 주기도문이라든지 그런 의식 같은 거, 그런 게 고스란히 녹음이 돼 있는데, 와,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 남편이랑 그 카세트 테이프 듣자마자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바로 끈 다음에 테이프 갖다 버렸대요. 이제 요즘이야 사람들이 일본 괴담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일본 뭐 귀신 이야기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가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당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일본은 섬이다 보니까 귀신들이 갇혀 있고 또 무서운 귀신들이 일본 본토 여기저기 많이 산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날 밤 편의점을 갔던 날 애를 혼자 그 길거리 주차장에 세워놨던 게 뭔가 문제였을 것 같다. 거기 있던 어떤 뭔가 귀신이나 잡귀 같은 게 아들한테 붙은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밤중에 그 도로가 사람 하나도 없고 차도 하나 안 다닐 정도로 정말 외진 곳이라서 분위기 되게 음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딱히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의심갈 만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애를 혼자 놔뒀던 게 엄청 큰 실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신다고 합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원래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우등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좋았는데, 뭔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사춘기 비슷한 게 좀 늦게 온 건지 공부는 하는 한편 잘 나가는 친구들이랑도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도 좀 어울리고 놀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3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제가 그동안 성적이 좋다가 갑자기 고3을 앞두고 성적이 떨어지는 눈치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부터 학교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가는데 뭔가 반강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려고 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학교 기숙사에 넣었어요. 이제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똑같아요. 학교에 뭐 애들 등교하는 시간에 똑같이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대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숙사로 가는 거라는 것만 다른 건데, 고3을 앞두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6시에 수업이 끝나면 이제 그 이후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든요. 그럼 6시부터 석식 먹고 나면 7시, 그럼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당시 학교에 별관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층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건물이었는데 둘 다 약간 독서실? 도서실 명목의 자습실이었거든요. 근데 그 1층은 야간 자율학습할 때 그 1층은 기숙사 학생들이 항상 공부를 거기서 했고, 2층은 그 고3 학생들이 쓰는 자습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제가 그 사건을 겪었던 그날이 고3 수능 날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날도 석식을 먹고 와서 1층 자습실에서 귀 이어폰을 꽂고 가만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어폰 너머로 애들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랑 뭐라 그래야 되지? 와글와글한 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애들이 다 같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그 자습실 문 밖으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우당탕탕. 난 처음에 싸움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좋은 구경거리, 싸움 구경 놓칠 수 없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막 저 뛰쳐나갔죠, 싸움 구경하려고. 근데 밖에 나갔는데 애들이 뭐 아무도 싸우고 있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들 막 두리번거리고만 있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 하나 자꾸 물어봤어요. 야, 왜 그래? 뭐야? 이랬더니 야, 너 못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랬더니 방금 천장에서 막 드륵드륵 소리 났잖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옛날 학교 보면 바닥 다 약간 대리석 같은 바닥이고 책상이랑 의자 다리 밑에 보면 고무 패킹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자에서 일어난다고 엉덩이 쭉 빼면 그 대리석이랑 고무 마찰되면서 드르륵 하면서 그 의자 끌리는 소리 있죠. 그게 2층에서 났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이 그 소리가 2층에 났다길래 오늘 수능 날이라 고3 없잖아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위에 원래 고3들이 공부하는 층인데 위에 아무도 없는데 그 의자 끄는 소리 나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뭐냐고 막 동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기숙사 애들은 다 알고 있는 소문이었는데 한 10년 전쯤인가? 한 10년인가 11년인가 하여간 그 전에 예전에 그 2층 건물 2층에 보면은 비품실이 있어요. 근데 그 비품실에서 학생 중 하나가 옛날에 목 매달고 자살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뭐 그게 진짜다 아니다 이런 건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애들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뭐 사실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헛소문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 막 다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제가 일단 확인하고 와서 애들한테 면박줄 요량으로 아우 쫄보 새끼들아 뭐 이런 거에 쫄고 그래 하고 제가 직접 올라갔어요. 2층으로 그걸 확인하려고. 근데 2층 건물은 2층은 사람이 없으니까 불은 다 꺼져 있었는데 이제 창밖에서 그 가로등 주황 색깔 가로등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 2층 자습실 풍경이 이렇게 비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줄부터 하나씩 살피면서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의자가 빠져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의자들이. 그래서 제가 모든 책상이랑 의자들을 확인하고 다 이제 의자를 집어넣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저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애들한테 그랬죠. 아우 쫄보 새끼들아 이게 뭐라고 그렇게 애들 호들갑을 떠냐 막 이랬는데 애들이 야 니 간땡이 부었냐? 니 그 소문 알면서도 그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애는 야 불도 안 켜고 갔다 오는 거 실화냐?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나 용감하지 약간 어깨 들쓱한 느낌으로 다시 자리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항상 공부할 때 이어폰을 꽂는데 다시 끼는 걸 깜빡하고 이어폰을 뺀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5분인가 10분쯤 지났나? 갑자기 천장에서 책상 끄는 소리가 나는데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였냐면은, 저도 막상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데 왜 그랬냐면은, 보통 한 사람이 의자를 예를 들어 끌었다 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교실이 이렇게 네모나면 어느 한 부분에서 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천장 전체가 울리는 거예요. 점심시간 직전에 갑자기 수업 끝나고 종치면 위층에 있는 교실에서 애들 다 같이 일어나면 드르르하면서 교실 전체가 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습실 전체가 드르르하면서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아무도 없고 불 꺼진 거 다 확인했는데 분명히 제가 확인하고 왔잖아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뭔 소리야 이러고 눈치를 보고 있고 애들은 또 동요하고 있는데 뭔가 애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쫄보 새끼들 뭐야 이러면서 온갖 용감한 척을 다 했기 때문에 애들이 뭔가 내가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심 거기서 막 또 이미 갔다 왔는데 또 무서운 척 하면 좀 자존심 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다시 한번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확인해보고 오겠다고 총대를 메고 올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일단 자습실 가는 길에 그 복도불을 켜려고 그러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도 안 켜고 그 자습실로 향해가지고 가서 자습실 문을 딱 여는데 저 그 문 열자마자 바로 1층으로 도망 내려왔어요. 그 문 열고 딱 자습실 보자마자 확 뛰어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제가 뭐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동물을 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왜 멘붕이 왔냐면 불과 5분 10분 전에 제가 2층 와가지고 확인한다고 와가지고 의자 삐져나온 것들이랑 책상 그 사이로 의자 다 집어넣고 왔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자습실 문 열었는데 그 자습실 안에 있는 책상이랑 의자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설령 이거를 누가 한 사람이 장난쳤다고 한들 그 동시에 그거 다 못 빼잖아요. 하나하나 뺐으면 하나하나 소리가 났겠지. 근데 드르륵 그 소리가 전체적으로 들린 다음에 올라갔더니 그 책상 걸상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소름. 진짜 개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누가 빼? 그리고 그날 그런 소동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날이 고3 수능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숙사 사감님도 그렇고 학생 그 자습 관리하는 학생 주임 선생님도 당일날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중에서는 그 소리 듣고 야 무서운데 우리 기숙사로 가 있다가 나중에 사감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숙사로 가 있자.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 무섭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또 어떤 애들은 야 그렇게 우리 멋대로 기숙사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또 운동장 뺑뺑이 돈다. 그냥 있자. 이렇게 소란스러웠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